요즘 만나는 청년들마다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이 아니면 평생 집을 못 살 것 같다?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. 저보면 맨날 그래요.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다고. 근데 그게 지금 작년에 영끌로 산 사람이 98만 명? 영끌로 내 집을 마련했다라는 여러분, 이 용어의 구체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? 영끌? 영혼까지 어떻게 돈을 끌느냐면 그게 중요한 주담대를 받고 근데 주담대로만은 이제 집을 살 수 없으니까 주담대 플러스 그다음 제2금융권 플러스 그다음에 신용대출 카드론 플러스 이거 다 합쳐가지고 집을 샀다는 얘기예요. 물론 부모 차트를 쓰면 그건 영끌이 아니지. 그건 자산가죠. 근데 이제 카드론 대출, 제2금융 뭐 이런 것까지 다 끌어다 쓰면 사실 카드론이나 이런 대출은 이자가 굉장히 높잖아요. 거의 20% 가까이 되는데 18%, 19%만 이렇게 되는데 원금 이자 분할 상환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. 그게 98만 명이라는 100만 명이라는 얘기죠. 엄청난 거예요. 근데 되게 슬픈 현실이죠.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. 그래서 지금 뭐 나온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. 가계부채. 이 가계부채의 발목은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부채, 부동산 부채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한국이 뭐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넘버원 부채 증가 속도가 여기 있네요. 가계빚 증가 속도 한국 1위라는 거죠. 홍콩이 우리나라보다 집값이 더 센 걸로 알고 있는데 홍콩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아요. 104점이 엄청난 거죠.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. 금리 인상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다. 만에 하나 잘못된다면 속도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강조해서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뉴스가 뭐 거의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어요. 기준금리 내년부터 3, 4%갈 수도 있다. 내년은 아닐 것 같아요.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7번의 금리를 올렸는데 잘못하면 이꼴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솔솔찮게 나오고 있어요. FOMC에서 0.25%씩 올렸는데 1%에서 5.25%까지 올렸죠. 17번 올렸으니까.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. 인플레이션이 지금 자극을 받고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 미국의 지금 대통령도 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이 논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없는 거잖아요. 일단 에너지 단가가 너무 올라가고 있고 중국이 생산을 제어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힐 것 같고 내년 초 중순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. 더군다나 지금 소비 시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? 마스터카드에서 분석을 했는데 땡스기빙 때에 주마다 소매 판매가 이어질 건데 전년 대비 10%, 2019년 대비 12.2%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라는 거죠.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만 전년 대비 20%나 급등할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. 소비가 폭발적으로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이렇게 겹치면 인플레이션의 파고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지금 미국과 중국이 오늘 대화를 했는데 보니까 별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가 지배적이더라고요. 바이든은 인파이터, 시진핑은 아웃파이터 같다. 빙빙 불러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결론을 못 내리고 맞는 얘기죠. 결론이 날 수 없는 싸움들을 시작한 거니까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나겠습니까? 절대 결론이 나지 않죠. 누군가 하나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에요. 근데 중국이 죽겠습니까? 미국이 죽겠습니까? 아무도 안 죽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는 끝없는 전쟁이 시작된 거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쉽게 가라앉을 가능성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잖아요.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엔 금리 인상 카드밖에 없는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기준금리가 3에서 4%까지 빠르게 오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는 거죠.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시간들을 되짚어보고 반면교사 삼아라. 물론 5.25%까지 뭐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예요. 지금에서 봤을 때는. 물론 이제 그때 또 가봐야 알겠지만 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.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. 그러나 생각보다 빠르게 오른다는 것과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의 폭이
꽤 높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. 3, 4%면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. 제가 지난 강의에서 한 2.5%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제어가 안 되면 결국에는 뭐 한 3.5%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실제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내년 중순 이후가 될 텐데 아마 내년 연말쯤 되지 않을 것 같아요. 연준이 3.5%까지 오르면 우리나라는 1에서 2% 정도 더 금리를 높게 책정하거든요, 보통. 그럼 우리나라는 4.5%예요. 근데 이거는 시중은행 금리가 아니고요. 중앙은행 금리란 말이에요. 한국은행 금리가 4.5%. 그럼 시중으로 가면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담대 같은 경우는 3%, 3.5%를 더 붙여서 받잖아요. 그럼 4.5%였을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림셈으로 해봐도 7%는 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후년 이렇게 되면 7에서 7.5% 많으면 8%까지 이렇게 주담대를 높이게 되면 그게 이제 2023년부터 4년, 5년, 6년 몇 년이에요 벌써 3, 4, 5, 6, 4년 동안 주담대가 8%까지 간다고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. 모든 대출자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. 모든 대출자에 다 어렵지 않지만 그중에 5%, 10%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한계 기업, 좀비 기업이 있잖아요. 거기 뭐 10에서 15% 정도가 무너진다 그러면 이건 연쇄 도미노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그냥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 지금 6% 올라도 이자가 그, 그,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.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언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이자 0.25% 올라가야 한 달에 이자가 뭐 20만 원 오르는 거밖에 안 돼.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외식 한 번 덜 하면 되지. 소고기 덜 사 먹으면 되지.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. 그건 너무 무책임한 표현인 거예요. 자꾸 그렇게 자극을 하면 개인들이 다 그 생각을 해요. 그래? 외식 한 번 덜 하면 되지 뭐.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반응을 하거나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게 한 3, 4년, 4, 5년으로 쭉 간다고 했을 때는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이게 문제예요. 지금은 음,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건은 뭐냐면 뭐 금리가 뭐 언제 오르냐는 이제 아닌 것 같고 속도예요, 속도. 속도와 폭, 어느 정도의 속도로 올라가느냐,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. 요게 이제 앞으로 투자하는 또 어떤 것들에 투자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임에 분명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계산하셔야 되고요. 결국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리스크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좀비 기업이나 부실 가계부채들이 정리되는 시즌으로 가는 거니까 그때가 되면 또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준비를 음, 상당히 잘 하셔야 돼요. 우리의 준비는 뭐다? 빨리 얘기해 보세요.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된다? 시드를 준비해야 된다. 시드를 잘 준비해야 돼요.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.